전 세계 언론이 서울 청계천으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멸종된 백로와 수달이 서울 대도시인 청계천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인 폴 워드빌은 믿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에선 절대 멸종위기종이 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청계천 영상은 조작일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교수는 직접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친 장면은 교수의 인생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바꿔야 하는 충격에 빠집니다. 20년간 보고 믿었던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이 사태는 BBC 방송에 보도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의 강단에서 20년 넘게 환경 데이터와 씨름해 왔습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저희 주장은 언제나 명료하고 단호했었죠. 도심의 콘크리트 속에서 멸종위기종이 돌아오는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 생명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감성적인 도시 하천 복원 사례를 가져올 때면 저는 언제나 차가운 숫자가 인쇄된 논문을 펼쳐 보이곤 했습니다. 제게는 데이터가 곧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역시 평범한 강의가 끝나가던 오후였네요. 저는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 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군요. 자신의 할머니가 서울에 사시는데 직접 찍은 영상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것은 서울의 한하천을 유영하는 동물의 모습이었죠. 윤기나는 털과 동그란 얼굴은 분명 수달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았습니다. 분명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굳은 표정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이 작게 술렁이는 것을 느꼈네요. 이어진 장면은 제 이성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두운 밤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환한 표정으로 하천변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전이라는 감정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광경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영상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단 하나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제 눈을 피하지 않더군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듯한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강의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신념의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학생이 추가로 보내온 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의 청계천에는 우아한 백로가 날개를 펴고 있었고 맑은 물속에서는 쉬리 치어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떼지어 다녔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촬영된 영상들은 조작의 가능성을 지워버렸죠. 결국 저는 노트북을 덮고 말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서울을 향해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는 짧은 영어로 쓰인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학생의 할머니께서 보내신 당신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는 따뜻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소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과 복도를 지날 때면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느껴지곤 했었죠. 도시 생태 복원의 허구성을 주장하던 제가 서울로 간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랜 경쟁자였던 동료 교수는 제게 도시의 생태 복원은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괜히 입장을 바꿔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저 웃음 표시가 담긴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미소가 더 나은 방패가 되어줄 때가 있으니까요. 사실 항공권을 예매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서울의 사례가 틀렸다면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발레를 얻게 되는 셈이었죠. 서울시의 담당자로부터 아주 정중한 연락을 받은 것은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 현장 확인을 돕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된 일정표와 동선 계획이 첨부되어 있더군요.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성은 제 마음속의 의심을 조금씩 허물어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직접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나의 신념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미묘한 공기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느낌이었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제게 길을 안내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택시에 올라 목적지를 말하자 기사님은 청계천은 밤에 가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더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할 때도 직원은 저희 다음 날 새벽 일정을 듣고는 물병 몇 개를 더 챙겨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배려들이 낯선 도시에 대한 저의 경계심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 저는 마침내 청계천 입구에 섰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자동차 소음이 아닌 맑은 물소리와 감미로운 기타 선율, 그리고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밤은 춥고 위험하다는 저희 통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리 밑에서는 젊은이들의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고 벤치에는 연인과 가족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발 옆에 내려놓은 모습들이 제게는 무척이나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카메라를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인적 드문 하천을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날렵한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나타났죠. 틀림없는 수달이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발견하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듯 유유히 헤엄쳐 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빼곡히 그려져 있던 도시 생태계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새하얀 백루 한 마리가 물가에 내려앉아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맑게 흐르는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가느다란 은빛 생명체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영상으로만 보았던 쉬리떼가 실제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저는 차마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고유한 생명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청계천의 맑은 물은 제게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도시와 자연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숨쉬며 공존하고 있었군요. 오후에는 서울시의 현장 연구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궁금해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방대한 양의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 보였죠. 청계천 복원 과정이 담긴 연표부터 시작해서 수질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어종 분포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그들은 막힘없이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시민단체와 주변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청계천 주변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점주는 심야에 혼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안전을 위해 이웃 가게들과 함께 CCTV 공유하며 서로를 살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시가 아닌 따뜻한 돌봄에 가까운 개념이었죠.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놓인 지갑을 발견한 한 시민이 주인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더 안전해 보이는 안쪽으로 지갑을 밀어 넣어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시민들의 작은 눈길이 모여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동행한 연구팀의 양해를 구하고 작은 실험 하나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벤치에 일부러 제 가방을 놓아두고 약 5m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중년 여성이 가방을 발견하고는 주위를 살피다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두고 가면 위험하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잠시만 가방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선한 미소와 함께 기꺼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지나가던 다른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공동의 책임을 나누고 있는 듯했네요. 10분쯤 지나 제가 다시 벤치로 돌아왔을 때
제 가방 위에는 작은 휴지 한 장이 곱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이슬에 가방이 젖을까 염려한 누군가의 배려였을 겁니다. 저는 그 얇은 휴지 한 장에서 이 도시가 가진 따뜻한 철학을 보았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이처럼 사소한 손길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더군요. 바로 그때 미국에 있는 경쟁자 교수로부터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의 저에게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들이 연출된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낮에 받았던 어류 조사표와 조류 관찰 기록을 그에게 전송했죠. 서울의 연구진들은 제게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된 위치나 먹이, 활동의 흔적까지 보여주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증거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남긴 흔적을 통해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끊고 혼자 하천변을 걷고 있을 때 제게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자신의 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제 학생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저녁 식사는 했는지 물으며 따뜻한 안부를 건넸습니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그 다정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경계심이 스르르 풀리는 듯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다리 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발을 헛디뎌 넘어진 모양이었죠. 그 소리를 들은 두세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으로 구급대에 연락을 취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이 마시던 물을 건넸습니다. 근처 가게의 주인은 추울지 모른다며 담요를 들고 나와 청년의 몸을 덮어주더군요. 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 길은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켜서면서 두 줄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청년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며 그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 가슴 뭉클한 장면을 차마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기록하는 행위보다 그 순간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사람들은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며 흩어졌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 속에 바로 청계천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그는 망설임 없이 이것은 특종감이라는 말을 전해왔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담백하게 전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영상은 불필요한 자막과 배경음악을 최대한 절제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편집 대신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표정과 물결의 속도, 그리고 수달의 작은 숨결 같은 진실의 온도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댓글창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는 감탄과 우리 도시에도 저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놀랍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발견한 소중한 가치를 세상과 공유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영상의 조회수는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거대한 숫자보다 가방 위에 놓여있던 휴지 한 장과 청년의 몸을 덮어주던 담요 한 장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해외 언론들은 이것이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사례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두 번째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 결국에는 10번째 사람,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울의 연구진들은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모델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주변 하천 정화나 상점과 협력과 같이 현실적인 대안들이었습니다. 저희 오랜 경쟁자였던 동료 교수는 제게 당신은 변했다는 짧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제 강의실 앞으로 찾아온 학생은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말의 깊은 무게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할머니께서는 영상 통화를 통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보살폈을 뿐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소박한 한 문장이야말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저의 강의안을 처음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문장이었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날, 저는 학생들 앞에서 청계천의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수질 그래프와 어류 조사 기록,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담긴 지도까지 말입니다.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청계천이 가진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길과 기꺼이 기다려주는 작은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만났던 수달도, 넘어진 청년을 위해 길을 비켜주던 사람들도, 그리고 차가운 밤이슬을 막아주던 휴지 한 장과 담요 한 장도 결국에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자는 그 소중한 메시지를 말이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